먼저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충일을 맞아서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전에 검찰총장 때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지요. 이걸 두고 사실상 정치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저런 나중에 해석하게 하는 일 말고 본격적인 검증대에 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신성범 의원, 방명록에 쓴 글도 그렇고 또 끝나고 천안함 유족들 만나고 부상자들 만나고 이런 모습 사실상 정치 시작한 거다 이렇게들 해석하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우선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예. 나라를 만들겠다. 예.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를 만들겠다. 정치하겠다. 예.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는 말과 동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정치 참여 선언 내지는 정치 활동 개시 선언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하게 된다면. 두 번째는 국민의힘 입당 선언을 해야 될 테고. 국민의힘이 들어간다면. 세 번째는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해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경선 참여 뭐 이어질 겁니다만 단계를 굳이 나누자면 적어도 세 단계 내지 네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마음은 이미 정했고 조금 있다가 아마 정치 활동 시작, 정치 참여 선언을 한다 할 때 국민의힘의 입당선을 같이 할지 아니면 정치 활동 선언만 먼저 하고 조금 있다가 국민의힘 입당을 늦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요 3단계로 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박진영 부대변인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이슈를 정말 몇 달째 다루는데 지금까지 목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내일 목소리가 없겠죠. 참 표현이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 표현의 문구는 좀 보수적인 입장의 정치인이면은 누구나 다 그냥 현장에서 설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대선 주자 정도 된다면은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 흔히 하는 비전이죠. 비전, 그다음에 그 과정, 정책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윤석열 총장이 낸 그림과 화면들을 보면은 전혀 이미지 외에는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아직도 대중 앞에 나설 자신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정치 기획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직도 하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대통령 일정에 앞서서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주로 그렇죠. 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약삭빠른 일정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 메시지 타이밍이 그렇긴 해요. 이렇게 보는데 이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지고 야권의 대권 주자로 자림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국가 비전은 흔히 하는 안보, 보수는 뭐다라고 이렇게 현충원 같으면은 가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두수 총장,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행보를 인스타그램에 빗대서 윤스타그램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전에 이제 정치인 중에 뭐 간을 많이 본다고 간보기 정치 이런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메시지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뭐 참으로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하고 뭐 치고 달리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런 정치가 이제 지겨워질 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용어가 지금 이제 야권에서 쓰고 있는 용어, 뭐 분노하지 않는 나라 이런 게 야권 용어에 약간 그게 접근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이제 참모들의 조언이나 이런 약간씩의 그래도 정치적 메시지를 조금 더 이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평론가는 이제 허물을 벗고 실체를 보여줄 때가 됐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하던데 정혁진 변호사는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를 통한 이런 기법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제 느낌으로는요. 메시지가 다이렉트로 말로 나온 것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거든요. 지금 보수층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이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랬던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여기 만들겠다의 방점이 찍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분노하는 사람,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분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읽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증거가 이제 뭐 천안함 유족들 만나 뵙고 했으니까 간접적으로 이걸 갖다가 한 건데 결국은 이렇게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말로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늘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검찰 인사 끝났을 정도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으니까 저는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과연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이거 짚어보겠습니다. 본인은 아직까지 직접 입을 연 적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카더라만 무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접촉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진석 의원은 입당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두고 윤석열 전 총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철우 교수는 아직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격 정치 행보에 그러면 언제 나설 것 같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곧 공보 담당자를 정하겠다고 하더라. 다음 주 정도면은 기자들이 편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저희도 좀 궁금하네요. 자,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 접촉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제가 사선 중진위원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뭐 원내대표까지 도전했던 중진위원인데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라는 의미는 또 뭐 우리 당의 그렇죠. 여러 의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성, 윤인수.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윤 총장이 삼지대를 생각하지 않다는 반증이죠, 이것이.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저녁쯤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서울의 그 한정식 집 방에서 둘이서 소주 한잔 마셨어요. 예. 뭐 그런 옛날 얘기도 좀 나누면서 주로 고향 얘기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 국민의힘 입당 결심도 좀 해달라. 네, 이런 바람을 내가 전했죠. 제가 그 당 안팎의 그 여론이나 윤 총장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좀 소상하게 제가 전달을 했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공동의 목표도 확인했고. 자, 신사범이 일단 만난 사람들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만나기는 만나네요. 저 사람들이 만나자고 한 것보다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만나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건 그다음에 무슨 실세 뭐 이런 게 표현 나오는 게 부적절하고 이철우 교수가 좀 정확히 전달한 것들이 이것은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무슨 계획을 짜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이철우 교수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근데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마 아차 싶을 겁니다. 의원들을 만나고 나면 꼭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공개될 거는 예상하겠지만 저 정도로 이른바 말하면은 윤석열 마케팅을 의원들이 하잖아요. 나한테도 전화 왔다. 나도 만났다. 이런 식의.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야 정치인들 참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나는 게 정해놓고 만난 것 같지는 않고 말 그대로 이철우 교수 말대로 평소에 아는 사람들 전화도 자주 왔는데 못 대답했던 사람들 만나는 과정이라고 보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제가 심리는 안 들어가 봤지만 제가 짐작하는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갈 것은 이미 마음속에 정해놨지만 100%는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무슨 말이냐. 가려고 했더니만 다른 일부에서는 거기 가면 망한다 안 된다. 차라리 제3지대에서 같이 가자는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 지금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굉장히 본인이 헷갈릴 것 같다.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해봐야 당신 지지하는
중도층과 정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걸 배신하는 건 농구도 굉장히 갖다 들이댈 테고 지지자들도.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할 텐데 제가 원래 적어도 마음속에서는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타이밍을 보고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그게 이철호 교수한테 했던 윤석열 총장의 저는 속마음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제 김두수 총장, 예. 이렇게 그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만난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만 전해 듣다 보니까 뭐 전달한 얘기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것은 뭐 좀 진위가 잘못 전달된 거다. 뭐 이렇게 또 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장모 의혹 10원짜리 한 장건 같은 것도 정진석 의원이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게 나와서 좀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있다는 사람이 그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이런 형태로 많이들 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치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정면에 나서서 하지 않은 그런 거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노출 행식을 국회의원을 만나는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해서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 같고요. 암만 해도 뭐 국회의원의 어떤 해석보다는 중마고의 이야기가 좀 더 현실성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이 사람을 만나는데 좀 전략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면 뭐 윤희숙 의원 정도를 가장 먼저 만났다 이런 정도가 좀 본인의 선택인 것 같고 나머지는 정말 그냥 친분 관계에 의해서 전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아직까지 거의 정리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정치 재개 선언도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직후에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전반적으로 준비 정도가 늦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늦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진영 부대변인 만난 정치인들 보면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야권 후보로 이제 나오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제 우리 신성범 의원님하고는 의견이 좀 다른데 제가 과거에 이제 그 검찰총장 임명될 때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의원들한테 굉장히 전화를 잘 한답니다. 의원들한테 전화도 잘 하고. 총장 있을 때도. 예, 잘 하고 물론 뭐 이것도 저도 전원입니다만은 잘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뭐 제가 전화 온 거는 이렇게 좀 불문에 붙여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 이야기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요. 많은 의원들하고도 전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보면서 아까 우리 자막에 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우리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 보고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훨씬 더 유능하게 간을 보고 있다. 유능하게 간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최근에 이 권성동 의원을 만난 거는 6월 2일입니다. 이거를 밝힌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밝혀달라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준석 현상입니다. 이준석 현상. 이준석이 돌풍이 일으키니까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준석도 탄핵에 찬성했었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지만 대선 후보로서 내가 이길 것 같으면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기 때문에 밝힌 겁니다. 이 밝히면서 그전 달에 만났던 윤희숙 의원, 그전 달에 통화했던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꺼낸 거죠. 이렇게 저는 봤을 때 이분이 지금 이준석 돌풍에 힘입어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또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을 좀 요새 많이 보시니까 이준석 최고가 혹시나 대표가 안 되거나 대표가 되더라도 좀 더 삐끗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면 또 잠시 또 숨고르기를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현안마다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 원희룡 지사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직전에 검찰총장이었으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현안마다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직전 총장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도 생각이 많고 더군다나 이번 검찰 인사의 특징은 이성윤과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사람 다 윤 총장이 굉장히 이성윤 검사장하고는 연수원 동기고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이 굉장히 아끼는 똘똘한 후배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위치가 극명하게 갈렸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시점에 윤 총장이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다. 예.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해도 결국은 본인이 윤 총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뭐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 생각에는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결정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장애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조직은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럴까 저럴까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를 하면 안 돼요. 스텝은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윤 총장이 또 이제 총장 그만둔 지도 상당히 됐고 총장 그만두기 이전부터 이 양반 정치할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모든 가능성 운운하는 것을 본인도 아닌 뭐 본인의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는 그런 교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제 생각에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됩니다. 아무튼 너무 그 간접적인 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좀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 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검찰총장 급이 아니야. 나는 이제 다른 클래스야. 이런 생각에서 언급을 안 했을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서 후배들 전화를 많이 받고 인사를 보는 순간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특장까지 꿰고 있을 텐데 27년 검사했다면 이 인사를 보는 순간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뭐 내가 급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정 변호사 말씀대로 이건 내가 입 닫고 있는 게 오히려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른바 자기 라인이 다 학살되고 이렇게 좌천되고 유배가고 귀양 가는데 뭐 할 말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면은 오히려 검찰 수준에 더 큰 풍파를 불어일으키라는 생각도 할 테고 또 말하면은 일부 중간층에 있는 그 검찰 간부들이나 중간 간부나 평검사들이 볼 때는 총장님은 정치인으로서 바로 가서 좋을지 몰라도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고생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드럼직하단 말이에요. 모든 걸 감안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김호수 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아마 일을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뭐 말을 할 기회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속 검찰에 대해서는 침묵할 거다. 그 가운데서는 나는 이제 정치인을 완전 이전한다, 전이한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의사 표현도 숨어 있다고 봐요. 예.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것 한두 가지 더 짚어보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를 접은 걸까요?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지난 3월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다가 전화 온 뒤에 연락이 없었다. 그랬다가 최근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경우가 없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직전에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좀 문제가 되자 일반론적인 얘기고 뭐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 겨냥한 얘기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차기 대선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도 얘기하신 게 있으신지.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바로 대통령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했을까요, 박진영 부대변인?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적은 없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단체장을 몇 번 하다가 된 경우는 있더라고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뭐 검사하다가 나중에야 뭐 된 사람 많죠. 네, 지방 검사하다가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요. 이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 뭐 두테르테 대통령 보이는 것처럼
공권력이 수사와 폭력을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뭐 이런 우려로 뭐 해석도 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일단 첫 번째는 본인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 예. 내가 코치를 해야지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감이 될 수 있는데 내 코치를 안 듣는다. 두 번째, 지금 하는 행보를 보니까 아까 우리도 비판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비슷하게 간보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다. 실제 보니까 이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 예. 별로 내공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감이 아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전에는 표현이 그러지 않았죠. 그동안 했던 얘기들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어떻게 쳐시느냐에 달려있겠지, 지금서부터.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바질 거 발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보자 이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우리 당에는 후보가 없으니까 밖에서 누구를 하나 데려다가 하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당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후보를 만들어내라고 노력을 하면서 당이 변모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서 일반 국민들이 당에 관심을 더 쏟게 되면은 밖에 있는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김두수 총장. 예. 김종인 위원장 별의 순간 얘기할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뭐 때문에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그 총장으로부터 패싱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대선의 행보를 하려면 본인의 어떤 이런 조언과 본인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연락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일정의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대표 손을 잡는 순간 상하관계가 형성돼 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우려해서 오히려 거리를 뒀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하듯이 동서고금에 바로 검사가 대통령 경우는 없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딱 그 아젠다 어떤 언론이 따기 좋은 그 어떤 이런 걸 잡아내는 능력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이것도 한번 가시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이야기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이야기는 징검다리 대선을 해야 된다. 지금 뽑는 대통령은 개헌을 해서 2024년에 총선과 대선을 다시 하고 7공화국을 열고 그 7공화국을 내가 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나왔죠. 그 오래된 야망을 숨기고 있고 그것에 한 또 생각 속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두수 총장 말씀은 그 징검다리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성범 의원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김종인 위원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냉정한 현실주의자다. 리얼리스트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이 안 되는 사람을 만드는 킹메이커는 아니다라고 정확히 규정해 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되는 사람을 더 잘 되게 하는 킹 매니저, 킹 코치, 감독 정도로 좀 보여주는 게 맞다. 킹메이커라는 표현이 앞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태도, 판단 기준은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저 말은 또 당에 후보군이 없다 그랬다가 후보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표현인 거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현실론자다. 다시 말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을 좀 더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더 가능성이 높게 만드는데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총장을 말씀해 주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은 전권을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코스와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태도인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자면 주변에서 전부 다 거기 가면 김종인 위원장부터 먼저 만나고 말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 당시에 못 도웁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90%예요. 예. 그래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은 현실로는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를 여러 측면에서 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가치가 좀 있다. 적어도 정계 원로 가운데 가장 현실감 있고 국민들의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 뛰어난 그 예측하는 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만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성범 의원. 네. 별의 순간과 지금 검사가 대통령이 된 적이 바로 올라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가 궁금한데요. 안철수 전 대표를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한 이유는 만나봤는데. 오래 같이 지냈는데. 네, 만나서 너 일단 국회의원부터 해봐라. 그랬는데 뭐 국회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일단 검증을 해봤더니 깜이 아닌 것 같더라 해서 이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별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 오면 만나겠다까지 있었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아직 검증도 안 했는데 뭐 때문에 바뀌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제 짐작인데요. 첫째는 메시지를 윤 총장이 이래저래 척근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윤 총장의 메시지가 시대 흐름과 안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왔던 메시지 하나하나. 두 번째는 만나는 면면. 윤 총장이 어쨌든 자기가 공개된 어떻게 보면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해 쭉 만나는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방향을 못 잡고 정치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지는 국민의 일반적인 지향과는 동떨어진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실망감에 저는 반영이라고 봐요. 예, 메시지와 사람 만나는 것을 보니까 보고 평가를 했다. 이 사람 갖고는 100% 확신 안 서는데 이럴 바에야 내가 가서 도와줄 필요가 있나라고 느끼는 게 제가 짐작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속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코치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김종인 위원장 말씀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대통령 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특히 검사 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소신은 검찰총장은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공직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검찰총장이라고 한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총장이 법무부 장관 되는 것도 전 별로 좋게 안 보이는데 하지만 현실이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윤 총장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보였고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한다 이런 공감까지 했고 그리고 그때 별의 순간 운운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도 일정 부분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집해서 지지율이 올랐고 지지율이 올랐는데 출마를 안 한다라고 하기가 본인도 그렇고 내가 지지율이 올랐는데 나도 한번 나가봐 이런 생각 들고 주위에서도 윤 총장이 나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은 출마를 안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김 위원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별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대통령 자리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검사가 대통령이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니까요. 지금에 와가지고는 검사가 대통령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김 위원장 말씀 자체가 저도 그것이 궁금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제 본인 생각이 이렇게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윤 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어라고 해도 지금에 와가지고 검사가 대통령 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뭐 동서고금의 전례가 없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굳이 본인이 별의 순간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요. 윤석열, 김종인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지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했지요.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1위를 달리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종인 위원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지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유일하게 대표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시겠다고 답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전 최고가 확실히 될 거다 이렇게 띄워줬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건 좀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 망상에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경원 후보 망상이라니, 이런 모욕이 어떻게 그게 젊은 사람이 할 얘기인가. 내가 정치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모욕 처음 당했다. 아주 발끈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양상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 발언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본인의 검사의 전문적인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저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원 과정에 단순히 좀 과장이 있었다고 한 것이라면은 아직은 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한 말, 윤석열 전 총장의 호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장모 관련해서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 준 적이 없다. 당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데 뭐 이렇게 해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또 비판을 한 거죠.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과 손을 잡고 이미 배제하기로 공감대 이룬 거 아니냐에 대한 답변은? 저는 그런 걸 이제 젊은 사람이 보면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건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들한테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망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응답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진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젊은 정치인, 신인 정치인으로서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젊은 정치인가 묻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10원 한 장 이런 발언 같은 것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보호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해라. 그럼 시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김두수 총장께 한번 먼저 물어볼까요?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좀 앞서 나간 뇌피셜이라고 표현했는데 앞서 나간 얘기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선거 쟁점을 만들려고 던진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요? 예. 그 선거 쟁점을 위해서 던진 거고, 당신 이런 논리적 당신의 이 행동과 말이 충돌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들어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더 젊은 사람 특유의 이제 반응을 했는데 좀 이준석 나름의 그 토론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응답해 주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되묻는 방식 비슷하게 저기는 이제 망상이라고 규정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의 생각이나 이 말의 합리적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명할 수도 있고, 저는 뭐 거기까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응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쟁점을 만들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젊은 정치가 그런 식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오히려 조금 더 내용은 떠나서 형식은 이준석 의원이 좀 불리한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신성범 의원, 망상 이 표현은 나경원 후보 듣기에는 별로 안 좋긴 했겠네요. 망상, 헛된 생각, 헛된 상상 이런 거죠. 근데 저기 전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선은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이준석이 짜고 교감하에서 윤석열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상상력이 지나치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 정도 되면
앞뒤를 안 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상관없이 적어도 앞과 뒤는 극과 속은 같다는 것은 증명이 됐잖아요. 욕먹을 시 뭐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정한다. 그래 이준석 씨가 이야기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장모가 10원짜리 하나 손에 이런 말씀을 한 건 사실이니까 그게 검사로서 만일 7월 1일 날 장모님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굉장한 데미지가 있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준석 씨 말도 후보 말도 사실 원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고. 다만 이제 나경원 후보가 연결시켜요. 둘이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배제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당원들에게 던지고자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떻게 투영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기의 논쟁이 뭐였습니까? 유승민 개판 논쟁이었잖아요. 예.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다. 이게 좀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유승민이 힘이 없는데 안 먹히니까 지금은 이준석 뒤에 유승민과 김종인이 있다. 유승민, 김종인 상황 정치를 끌고 나온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박진영 부대변인, 네. 이준석 후보가 너무 상상력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표현했어도 괜찮을 텐데 망상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가 모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욕적으로 뭐 느낄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보시면요. 이준석 최고가 하는 말투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 못 받았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젊은 김종인 뭐 이런 느낌이 받는데 이준석 최고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자기가 비단 주머니 3개. 예. 비단 주머니가 3개 있다. 이렇게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이 윤석열 총장이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 없다.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법적인 문제는 또 당연히 책임져야지. 사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세적인 의심입니다. 수세적인 의심. 어떻게든지 한번 이 네거티브를 걸어보려고 하는 수세적인 의심으로서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인 이준석 돌풍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돌풍이라든가 윤석열 현상이라든가 막 섞이네요. 저도 말이 막 섞이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이라는 게 어떤 형태든 간에 정권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 그 흐름 속에서 있는 것이지 이게 따로 뭐 누구는 탄핵을 했고 누구는 안 했고 누구는 김종인 편이고 누구는 뭐 유승민 편이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진들이 좀 참 남의 당입니다만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 비전 가지고 자기 색깔 가지고 좀 이 전당대회를 남은 기간이라도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감히 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인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쪽에서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누구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미 당신은 안철수 대표하고는 사이가 나쁘다고 아주 딱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비단 주머니 3개 얘기하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쳐내는 것 같으니까 당신도 그런 식으로 조금 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안철수, 윤석열 빼고 어떻게 대선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을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원 한 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실언이라고 봐요. 그런데 본인은 또 그 말이 아니었다고 또 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누구도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10원 한 장 손해를 안 끼치고 살 수가 없거든요. 저도 어떤 사람한테 손해를 갖다 끼치고 살고 어떤 사람도 저한테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라도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손해를 갖다 입은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총장이 우리 장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10원 한 장도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거는 잘못된 말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할 말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윤석열 총장을 우리 대권 후보로 옹립하려고 한다고 해도 잘못한 말은 잘못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렇게 쉴드를 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나경원 후보나 이제 뭐 주호영 후보나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그 옹호하는 것은 나경원 후보 본인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윤 총장 본인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음성 자체에서 이준석 후보가 젊으니까 막 기운이 뻗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경원 후보는 뭐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점잖은 톤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들으면 조금 처지는 그러한 톤이고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서부터 이제 승패가 많이 갈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목소리로 점쳐본 승부입니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 이 10원 한 장이라는 표현도 궁금해요. 윤석열 총장이 썼을지 정진석 의원이 썼을지. 왜냐하면 요즘 10원이 한 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이제 내가 언론을 유심히 보니까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 내 장모가 윤석열 총장 내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서 장모가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0원이 이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원 한 장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 10원 한 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정 변호사 얘기했다시피 딱 발목이 잡힌 거예요. 저는 느낀 게 10원이 아니고 한 장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을까 궁금하다는 게 요즘에 10원이 한 장이 아니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지상으로 윤 총장한테 저는 별로 안 좋다라고 느낀 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냉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자로 정의의 화신처럼 비쳤는데 우리 장모 이야기하니까 발칵 나오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정의의 화신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우리 윤서방 처갓집에 일에서도 많이 관여하고 알아보고 그런 사업 내용 이 이미지를 준 게 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또 미안하지만 정진석 의원이 좀 잘못이 있다고 봐. 이런 이야기 정도는 좀 조심해서 좀 전달했어야 되는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이제 정진석 의원이 알아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합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게 받아들인 측의 입장이나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물론 제가 그전 말씀드리지만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7월 2일 날 다음 주면 7월 2일 날 나오죠. 다음 달이면 그때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적어도 10원 또는 한 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지에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히 보여요. 자,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 직접 얘기한 내용으로 한번 좀 저희가 이슈를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피곤하네요. 해석해야 되니까요. 언제까지?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11일 금요일 결정이 되지만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최근에 나온 적합도 조사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경원, 주호영 후보 순인데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 이번에는 70% 당원, 30%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1위를 했더라도 본경선 70대 30으로 가면 좀 달라질 거다.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당원인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이준석 후보가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여전히 앞서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신성범 의원.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간 지금 당원 투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를 볼 때 조심해야 될 대목이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것은 여론조사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한 사람을 뽑아도 이준석이 높이 나온다는 것은 여론조사일 뿐이다. 이거는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투표다, 투표. 어떻게 투표했어요? 아침에 투표했는데. 오늘 했어요? 이렇게 문자로 오더라고요, 문자를 이렇게 누르면 문자에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링크를 누르면 또 뭐 번호를 눌러 안심번호가 뜨더라고요. 안심번호 누르고. 그다음에 보안번호죠. 보안번호 누르면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넣으면은 대표부터 쭉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얼굴도 나오고 이게 선택할 수 찍도록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 당원 선거인단이 오늘 내일 투표하는데 몇 명이냐? 33만 명이에요. 전체 당원이. 네, 전체 당원이. 예. 33만 명. 예. 그러니까 책임 당원, 대의원, 일반 당원은 합해서 33만 명인데 대상이 선거인단, 당원 선거인단 오늘 방금 제가 보니까 5시에 마감됐는데 오늘 투표율이 25.83%예요. 전체에? 네, 25.83%. 그게 8만 5천 명이 오늘 투표한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이 엄청 높은 게 25.83%를 하면 가장 가까이 여기 2년 전에 2019년 2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오세훈 둘이 붙었을 때. 예. 그때 최종 투표율이 25%였어요. 최종이? 최종이. 아이고, 그걸 넘어버렸네요. 그걸 이미 넘어선 거예요. 하루 첫날.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예를 들어서 한 8만 명이 더 하게 되면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당원 투표했던 32만 8천 명 가운데 제가 볼 때는 16만 명 이상이 투표하면 50% 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 하게 되면 이 50%가 넘을 수 있겠다. 보여지는 엄청난 거고 그만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요게 이제 32만 8천 명, 33만 명이 투표하는 게 70%고 그다음에 9일, 10일 날 그러니까 오는 그제하고 모레가 그제 수요일, 목요일 날 하는 일반 여론조사가 30% 반영돼서 그게 11일 날 당대표가 선출되는 거죠. 오늘 첫날인데 25%가 넘었군요. 25.83%. 자, 신성범 의원은 당원이고 투표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빠지시고 김두수 총장한테 한번 지금 이렇게 높은 투표율 이준석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아, 유리해요? 예. 그리고 이 문제의 흐름은 현재 바람을 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을 잘 다루는 나이대가 민주당의 경우에 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가 아주 간단해 보여도 나이가 한 50대가 넘어가면 이 투표하는 절차를 몇 번 거치면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전화가 온다든가 중간에 뭐 문자를 잘 못 본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투표를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투표 행위를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금요일 날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차세대 다음의 지도자를 누구를 선택할 거냐에서 3%가 나오는 바람에 국민의힘 계열의 당원들은 이 사람 뽑으면 대선을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까지 연결되는 바람에 지금 불었던 바람이 훨씬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리할 거다. 예. 자, 이렇게 오늘부터 본격 투표가 시작되면서 후보들 간의 막판 경쟁 치열해지고 있죠. 그런데 약간 비방전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투표 전에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가 통째로 유출이 돼가지고 이준석 후보한테 비방 문자가 계속 날라온다는 거죠. 이걸 과연 누가 유출시켰겠느냐라면서 이준석 후보가 이거 좀 엄정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게 경험과 경륜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경험과 경륜을 강조하는 중진 후보 측에서 유출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두고 나경원 후보 쪽은 이게 무슨 새롭고 젊은 정치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주장들을 들어보실까요? 다른 후보 측에서 명부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거를 어떤 그 약간 보수 단체에 있는 개인이 30만 명 넘는 당원들한테 문자를 뿌린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노골적인 이준석 비방 내용이 들어있었고 어떻게 30만 명이라는 당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후보 캠프에서 보수 단체 측에다가 넘길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어떤 후보 캠프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단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대선에서 어떻게 신뢰감을 주면서 선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캠프에서는 그런 것이 유출된 적이 없고요.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수사 의뢰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저희 캠프나 뭐 특정 캠프 중진들이 뭔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런 구태한 선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뉴스를 보고 우리 캠프에 점검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안심번호라는 것은 이제 번호를 변경해서 준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캠프에서만 쓰게 돼 있지 밖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것이 캠프에서 나갔다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의심하는 것은 다른 중진 후보 쪽이겠죠? 네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내가 비방문자 받았다. 그거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자가 발전할 일은 없는 거고 그 이야기는 내가 비방문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실은 유력한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나경원 캠프나 아니면 뭐 주호영 캠프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거 수사해가지고 밝혀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이준석 후보가 문자 안 보내겠다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이준석 후보 한번 지지해 보지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이준석 같은 젊은 친구가 당대표가 되면은 재미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될 것 같으니까 진짜로 당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더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덩달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게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당이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여당 대신에 야당에서 저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박진영 부대변인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선거할 때 보면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 막 자작극, 자해소동도 하고 막 그렇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문자를 30만 통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전제합니다. 캠프가 아닌 개인이 이런 비방 문자를 당원 명부로 보낸 게 사실이라면 30만 당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이렇게 전제했는데 이준석 후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당 내에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몇몇 비방 문자 보낸 걸 가지고 마치 30만 당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이렇게 전제를 한 것은 조금 지나쳐 보이기도 하고. 뭐 확대 해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도와주는 대표 후보를 도와주는 지지자들이 나도 문자 보냈다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제 당원 명부라는 게 유출이 되면 이제 통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준석 후보도 한 10년 가까이 정당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행들을 좀 알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그 법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또 이제 최근의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캠프에서 이런 일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강한 이념이 정당으로 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이 강성당원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국민의힘에도 흔히 하는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또 일부 또 강한 유튜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전당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명부를 자기들이 어떻게든 좀 구해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신성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 지금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박 부대는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저거는 저기 어느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전 당원들한테 이준석 공개하는 유튜브 링크 걸어갖고 보내세요 할 사람은 없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지지자 도저히 이준석 당대표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하는 사람이 그래서 만든 건데 저도 언론에 보니까 굉장히 또 나레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저는 명단을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나도 받았어 다 받았네 이래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문제는 있다. 이거는 근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당 선관위에서 아마 사직 당국에 의뢰를 했다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아주 강한 어떻게 보면 경쟁 속의 하나의 에피소드다. 저는 그래 보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랜만에 국민들 관심이 뜨거웠는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2달 먼저 대선 후보를 뽑게 돼 있습니다.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요.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찍 뽑아놓으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쭉 나왔었죠. 그랬다가 뭐 다른 후보들 생각은 있어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던 차에 지난번에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경선 연기하자고 했고, 이번에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또 불을 지피고 나왔습니다. 대선 경선 우리도 연기해야 된다. 연기하자. 그리고 트로트 경선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정책 대결을 하는데 정책 대결할 때 보면 쭉 앉혀놓고 그냥 아주 재미없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슈퍼스타 K 방식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경선 방식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대선 경선이 7, 8월에 휴가철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재미없을 것이다. 국민들한테 휴가 계신 분들한테 이걸 좀 봐주십사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원탁회의에서 논의하자라는 지금 제안도 나온 상황입니까? 여기는 응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뭐 아직은 저희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뭐 일부 주자의 의견인데 저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당의 분란을 자초하고 또 한 번 당원 당규 개정을 하는 원칙 없는 정당이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김두수 총장, 지금 방금 얘기한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지사 계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뭐 그거는 안 봐도 알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광재 의원도 그렇고 최문순 지사도 그렇고 연기하자, 그런 얘기들이 당 내 김두수 총장 보기에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그 현상하고 연동돼서 다시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뭐 좀 더 뭐 빨리 뽑아서 그 대통령 후보가 당을 좀 더 빨리 장악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이런 의견도 이제 다수 있었으나 지금 현재 이제 이준석 현상하고 연동돼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에 힘을 쏟고 있고, 방역이 지금 성공하면 거의 10월 달 전에 이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여건에 상당히 좋은 그 결과이고 또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상대가 있는데 상대하고 이제 차이, 이런 게 이제 어쨌든 먼저 뽑으면 뒤에 뽑는 거에 이제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어 있는데, 선거는 뭐니 해도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제처럼 뽑아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그 전당대회를 열어봤는데 이 전당대회 3명이 아주 치열하게 했는데도 전혀 국민적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런 흥행 조건을 만들고 또 휴가철도 피하고 이러려면 당연히 수년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당헌 당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결단하고 지금 이런 게 당무위원회거든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서 지도부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행도 있고, 박진영 부대변인은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흥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입니다. 경선도 선거입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 그 선거 제도에 이제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영어로 써요. 첫 번째 세이프,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 심플, 간단해야 된다. 세 번째 심볼,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된다. 국민 참여로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든지 완벽하거나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고 상징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흐름을 흔드는 것 자체가 저는 갈등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흥행을 핑계로 들어서 이걸 경선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5월 15일, 13일 날 MBN에서 발표해서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갤럽에서 했고, 이게 보니까 1,700명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경선 연기 반대가 53.9%, 연기 찬성이 18.1%, 모르겠다가 28%입니다.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이게 사실은 끝난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영진 변호사, 한 사람만 반대하고 다른 모든 후보가 연기하자라고 하면 그것도 참 그 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김병욱 의원의 말씀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원칙을 지켜야 될 때는 민주당이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안 지켜도 될 원칙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지켜야 할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면요. 대외적으로 파장이 크고 의미가 있을 때 이제 그럴 때는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죠. 하지만 그냥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때 내부에서 경선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거는 민주당 내부의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이것을 바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선은 꼭 그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김병욱 의원 말에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겠고 오히려 9월 달에 경선을 하면 이러이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9월 달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원칙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쇼트트랙 계속 생각이 나는데 맨 앞에 있는 주자가 불리하잖아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맨 앞에서 앞서 나가시다가 그런 경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민주당원이라고 하면 경선 당연히 연기하자는 쪽으로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연기하는 쪽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습니까? 남의 당이지만. 남의 당이 옆당 이야기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다른 후보군들이 전부 다 연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여론조사 1등 나오는 내가 반대한다고 그걸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것 자체로 되면 잘못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보이고 당내에서는 고립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이 좀 맞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툴툴 털어버리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재명 지사가 크게 보일 거다. 당장 뭐 그런 건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2달 차이가 크게 뭐 바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겠지만 그건 오히려 공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씨가 양보하면은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 가지만 그게 딱 버티는 순간 이제 싸움이 될 겁니다. 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점을 오히려 좀 유심히 보고 싶어요. 갈등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아니 뭐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 갈등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나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박진영 부대변인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갈등의 소지가 점이죠.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제 시선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 경선 연기로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이재명 지사가 나온 기본소득론을 두고 지금 여당에서도 뭐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아예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무슨 얘기만 하면 시비를 거는 윤희숙 의원 있죠. 윤희숙 의원은 그건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그 거짓 성격까지 이렇게 좀 뭐 주장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체 맥락을 그걸 보고 윤희숙 의원이나 유승민 대표님이 공격을 해 오셔야 되는데 그 교수님의 일부 한 문단만 갖고 과잉 반응을 하셨다고 보고요. 특히 윤희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박사 출신의 경작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작자의
후광을 업은 너무 정치 선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야권의 1위 주자와 함께 설전을 벌임으로 인해서 뭐 본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겠냐. 최고 불리기라고 보십니까? 아마 솔직히 그럴 겁니다. 예, 자 지금 저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박진영 부대변인 기본소득 논쟁 이게 계속 가는 것이 이재명 지사로서는 손해 볼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뭐 이 홈구장에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부분에서 손해 볼 이유가 없고 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이 본인 또 후퇴해버려도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뭐 윤희숙 그 의원이 경제학 박사인데 뭐 엉터리 이야기 했겠습니까? 나름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참모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거기도 뭐 경제학 박사가 수두룩할 텐데 또 엉터리 이야기 했겠습니까? 절충하면서 후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향으로서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받아 안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뭐 이게 전혀 손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당내 주자들이 이재명 지사의 홈구장에 가서 왜 자꾸 어웨이 경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본소득이라든가 현금성 복지 정책은 다른 안을 내놓더라도 국민들은 세세하게 보지 않고 다 그걸 이재명 지사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1등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1등과 싸우더라도 자기 것을 뭐 총리도 하셨으니까 통일 외교라든가 안보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거시경제라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싸워주시면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해서 떨어지는 이 표가 오히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두수 총장은 저 논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저 유일한 기본소득으로 이 경제 성장의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주장을 하면 야권으로부터 집중적 공격을 받을 것 같고요. 전 세계 기본소득으로 지금 현재 직접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단 말입니다. 실험적으로 일부 하고 있는 정도였고 그래서 저 부분에서는 아까 박진영 부대변인이 이야기했듯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후퇴하는 길만이 그래도 괜찮은데 기본소득 논쟁은 괜찮은데 저걸 끝까지 고집하고 저거 말고는 대한민국 뭐 양극화를 해소할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혁전 변호사, 이 대선 후보 간에 이렇게 벌어지는 논쟁이 오랜만에 그래도 경제 관련 이슈 이런 그 좀 우아한 그런 주제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 자체보다 그 바네르제 뒤플로 교수의 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저도 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가서 교보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그래요. 정 변호사님 읽고 와야 우리가 얘기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책 내용이 그 이 지사가 인용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지사한테 타격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지사가 인용한 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책에 이렇게 쓴 걸 갖다가 악의적으로 잘못 한 것이다. 윤희숙 의원이 내가 경제학자고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도 받았으니까 그러면 또 윤희숙 의원한테 그게 가겠죠. 다음 주에는 좀 읽고 와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네.